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10월 4일 거였는데 펜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 10월 5일이죠. 현지 10월 4일이고 펜스가 미국의 그 유서 깊은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강연이 있어요. 연설이 있는데 이걸 국내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근데 실제 연설 내용을 보면 미중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걸 만약에 백악관들에서 트럼프가 이 연설을 했으면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이거를 펜스가 연구소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전포고인데 형식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연설 전문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게을러서 이 연설을 번역할까 하다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양도 많고 좀 다른 언론이 좀 제대로 조명해서 다뤄주겠거니 하고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아무도 안 다루길래 오늘 연설 전문을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화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텍스트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받아 적으시려고 하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맨 말미에 이걸 어디서 풀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드리니까 그 링크만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항상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펜스가 연설을 또 했어요.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서. 그리고 그에 앞서서 9월 17일 날 현지 날짜 기준입니다. 문재인이 평양에 올라간다고 하는 날 새벽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9월 17일 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미 육군본부 포스컴이죠. 미국 육군 전력사령부 사령관, 우리나라로 치면 육본 참모총장입니다. 육본의 사령관을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9월 17일 날 두 가지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육본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을 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2천억 달러 규모를 추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9월 17일, 9월 25일 트럼프의 유엔 연설, 10월 4일 펜스의 허드슨 연설, 이게 다 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펜스 연설은 트럼프 연설하고 자웅, 쌍벽을 이뤄요. 암수관계를 이뤄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차분하게 쭉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중국 및 시진핑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마랄라고로 초청했으며 그해 11월 8일에는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회담했습니다. 지난 약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매우 강력한 친분을 쌓아왔으며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미중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경어체 빼고 평어체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선전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중국 정부 전체의 힘을 사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익을 강화하려 시도해 왔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미디어가 독자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모두를 뭉뚱그린 힘을 사용하여 미국의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려 어느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시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공격적 행태에 대해 미국 고유의 원칙과 미국이 지향하는 길을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거대한 힘의 경쟁이 일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명확히 짚었다. 외국이 특정 지역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 미국이 구축해놓은 지정학적 핵심 포인트들을 탐내고 있는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니까 이미 2017년 12월에 그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 손보겠다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할 때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우선 과제다라는 관점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공정하며 상호적이며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비전은 미중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부분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두 나라의 역사를 다투기 전에 그 미중 두 나라 역사를 보면 군데군데 굉장히 빛나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빛나는 시기들이 보여주는 바를 따라서 하면 된다. 특별히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미중 두 나라가 그 한 150년 이상 되는 200년 이상 되는 역사에서 빛나는 시기들을 갖고 있었다. 이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역사는 미중 두 나라가 개방성과 우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뻗었을 때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40년 전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이미 미국 상인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모피와 캐나다 동부 및 미국 북동부에서 나오는 아메리카 산삼을 들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은 미국 상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도 이 아메리카 산삼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상당히 인기가 좋았대요. 아메리카 산삼이. 그래서 미국 동부, 북동부 또 캐나다 일부에서 이 아메리카 산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아메리카 산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모피와 함께 미국 상인들이 240년 전에 이미 중국을 가서 교역을 했다 이거죠. 이걸 읽다 보면요, 이 글 쓴 사람이 우리 작년에 왜 그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트럼프 연설도 이렇게 역사를 쭉 다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같은 그 팀이에요. 보면 역사를 다투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펜스에 강연 온 건데 실제로는 펜스 개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하게 튜닝돼서 나온 글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그러나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 공산당은 독재체제 팽창을 시작했다. 그 전에 제가 한 표를 빼먹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중국이 굴욕의 세기라고 부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의 시기에 있어서 유럽 열강들이 다 중국을 지역을 갈라먹게 하고 자기들의 배타적 권역을 이렇게 독일권, 프랑스권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미국은 그걸 반대했다. 미국은 그걸 반대했다. 그래서 중국 전체를 주권 국가, 독립 국가를 유지시키고 개방 시장을 해야 된다는 정책을 했다.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가장 훌륭한 대학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중국인과 미국이 손을 잡고 같이 싸웠다. 이거 맞거든요. 항일전쟁할 때 미국이 모택동군에도 그렇고 장개석군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물자를 지원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화민국이죠. 장개석의 중국을 유엔 창설국가, 그러니까 차터 멤버라 그래요. 유엔 창설국가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거예요. 창설국가로 끌어들이고 전후 질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중국을 그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같이 하자라고 만들어준 게 미국이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개국, 그러니까 서세 동점 시기,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문명 열강이 중국을 이제 먹어 들어가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엔 창설 때까지 미국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 공산당은 독재체제 팽창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인과 중국인이 한편이 되어 싸운 지 불과 5년밖에 안 흘렀지만 1950년 말부터 미국인과 중국인은 한반도의 산과 계곡에서 서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의 선친도, 돌아가신 선친도 이 참혹한 싸움을 직접 목도한 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참혹한 전쟁조차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드디어 1972년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척을 지던 정책을 끝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 사이엔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으며 두 나라는 서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미국 대학은 중국의 엔지니어, 경영자, 학자, 관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래서 골로 갈 뻔했잖아요. 1972년에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과 관계를 트는 바람에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몰리니까 중국을 끌어내갖고 반소전선의 파트너로 삼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코미디가 되어버렸죠. 그 과정에서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한테 한반도 뭐 양보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그 제스처를 취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죽는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없는 강력한 반공체제를 만들고 고속 경제성장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나라가 죽는 자리에 이르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1982년 등소평 체제의 등장 이후에 여기 나온 대로 완전히 미국이 시장 개방해주고 중국 사람들 교육시켜주고 중국을 세계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제1등 가는 제조업 기지로 키워줬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인들은 중국도 결국 자유화되겠거니 생각했더랬다. 21세기가 시작된다는 낙관에 취해서 미국인들은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말했듯이 야, 너희 지금 그 밥 먹고 사는 그 상태 만들어준 게 우리 미국이야 임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중국인에게 자유는 요원할 꿈일 뿐이다. 중국 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떠들지만 등소평의 개혁 개방 구호는 이제 속빈 강정일 뿐이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는 900% 성장했다. 이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이 같은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환율 조작,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훔치기,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등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해치고 있다. 너희를 이렇게까지 먹여 살려줬는데 너희는 독사가 돼서 우리를 물어뜯고 있다 이 소리예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정책은 경쟁국가를 먹잇감으로 삼아 사실 여기서 먹잇감까지는 안 되고 빅팀이라고 희생자라 그래요.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성장시키려는 의도이다. 그 대표적인 먹잇감이 바로 미국이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국에 대해 연 3,7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결과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지난 25년 동안 우리 미국이 중국을 지금의 중국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대가가 지금 상황이다.
특히 중국 제조 2025에서 중국 공산당은 로보틱스,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세계 첨단 산업에 관한 90%를 장악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사령탑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모든 국가 공무원과 기업체에게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미국 경제의 주춧돌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다. 이 지적재산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획득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제 말이 이제 격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중국이란 용어가 나오고 베이징이란 용어가 나오고 중국 공산당이란 용어가 나와요. 저는 베이징이나 베이징은 어떨 땐 중국으로 번역했고 어떨 땐 중국 공산당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설문 자체가 중국이란 국가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다 이거예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다. 그래서 앞에 제가 번역은 제대로 안 해놨는데 중국이 지금 하는 작전을 보면 우리 서방 세계는 자유세계는 기업 따로 정부 따로 뭐 언론 따로 미디어 따로 이렇게 다원적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국가의 전략에 의해서 모든 국력이 총동원되는 체제다 이거예요. 당의 전략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러니까 whole of government예요. 근데 government가 곧 국가 경제 전체니까 거기는 사실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국력 전체죠. whole of a nation's power라고요. 전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서 뭐 미디어로 치고 경제로 치고 돈으로 구워 삼고 뭐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군사력으로 협박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 연설의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더러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기업 비밀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주도 면밀 일사불란하게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스파이들은 첨단 방위산업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미국 테크놀로지 전체에 대한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이 획득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의 쟁기를 약탈해서 그 쟁기로 칼과 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게 의지미래요. They will fail. 그게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실패해서 망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요. 이 대목에서. 지금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를 합친 것만큼 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중국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 있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군사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가질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태평양권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이 지역 미국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핵이 이런 거예요. 북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갖추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대한민국 정부의 친중파 육성시켜주고 그래서 한미동맹인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어져서 중국 편 들게 만들고 이 스토리예요 이게. 요즘 중국의 군사행동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중국 군함들은 노상,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생가쿠 열도 인근을 맴돈다. 2015년 시진핑이 백악관 정원에서 로즈 가든에 서서 중국은 군국주의의 길을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다. 남사군도에서 시멘트로 인공섬을 만든 다음 그곳에다 대한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을 잔뜩 설치해 놓았다. 이게 군국주의 길이 아니냐. 이게 바로 밀리터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남사군도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구축함 코앞 45m까지 기동함으로써 우리 구축함이 긴급 후진했던 사건은 중국의 침략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같은 막가파 행태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함정과 비행기는 국제법과 미국의 국익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다.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며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파트너십, 중국과 세계 사이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믿었더랬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침략을 선택했다. 또한 경제 침략에 대하여 이제 군사력의 커짐에 따라 군사 행태 역시 점점 더 겁대가리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ckless라고 표현했어요. emboldening. 그러니까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간덩이 부었다. 중국 국민들 역시 자유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 한때 중국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한 적이 있었더랬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뭐냐면 이 행태를 보면 이게 몸집은 왕창 커서 국력을 동원해서 막 깡패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경제적 깡패, 군사적 깡패, 깡패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뿌리를 파보니까 나라가 공산당 일당 독재가 사회 각 분야를 다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 게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근본 원인을 중국 체제에 내재된 문제점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너희가 체제를 자유화해라. 일당 독재 버리고. 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저앉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전포고라고요. 일당 독재 버리고 자유화하든가 민주화하든가 아니면 지금 중국 상태에서 주저앉아라. 그런 종류의 최후 통첩이에요. 한 번 더 보시죠. 계속 이어져요. 최근 들어 중국은 종종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자국 국민을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깊숙하게 감시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점점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왔다. 그들은 이를 만리장성에 빗대어 만리방화벽이라 부른다. 만리장성이 Great Wall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대요. Firewall이 그 정보통신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방화벽이죠. 보통은 이제 적의 해킹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Firewall을 쓰는데, 중국은 내부의 국민이 외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을 접속한다든지 구글 검색을 접속한다든지 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만리방화벽이죠. 그게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배자들은 2020년 초까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 소설 동물농장에서 그린 통제국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른바 사회신용평가, 그러니까 Social Credit Score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의 말을 빌면 사회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하늘 아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사회 전체를 통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억압받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불교인, 무슬림 모두 억압받고 있다. 지난주에 중국 최대의 지하교회가 폐쇄당했다. 중국 전역에서 십자가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크리스찬을 감옥에 쳐넣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교황과 주교 임명에 관해 중국 공산당의 동의를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말끝마다 나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카톨릭 주교를 임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 자, 보세요. 처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침략적 군사행동, 국제 세계시장과 미국에 대한 침략적 경제행동에서 나가서 지금 쭉 가가지고
중국의 정치 체제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불교 역시 탄압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50명 이상의 티베트 승려들이 티베트의 신앙과 문화에 대한 탄압에 저항해서 분신 자살했다. 중국 공산당은 신강에서 100만 명의 무슬림 위구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었다. 수용소에서는 위구르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을 없애기 위한 정교한 세뇌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 이 정도 되면 선전포고죠. 부통령이 대신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똑같은 내용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 미국 정책 발표를 하겠다 그러고 백악관 정원에 서서 읽었으면요. 이건 선전포고라고요. 사실은. 자, 보세요. 그러나 역사가 증언해 준다.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너희 자유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희 자유와 민주와 개인 존엄성의 원칙을 지켜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임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곳곳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마이클 필스버리 박사가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과 목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들, 미국의 적들과 중국 스타일의 관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평화스럽다든지 혹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필스버리 박사가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패한 후진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부실화된 다음 채권을 이용해서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채권 외교 방식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차관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차관을 갚지 못할 경우에 관한 조건은 애매하기 짝이 없게 되어 있다. 차관 상환에 실패하면 중국의 코가 꿰이는 방식이다. 스리랑카를 봐라. 사업성이 없는 항구 개발을 한답시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빚을 얻었었다. 중국 회사들이 가서 항구를 지었다. 2년 전 차관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은 항구를 넘겨받았다. 이제 이 항구는 중국의 해군 전진기지로 뒤바뀔 참이다. 중국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게 인공호흡 장치를 달아주었다. 앞으로 석유로 받기로 하고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500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 채권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정당과 정치인 중 중국의 전략에 순종하는 편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저 작살난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저 인권 탄압하고 참혹하고 부패한 정권에 막대한 차관 질러가지고 그냥 미국 뒷마당을 흔들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이런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경 하도록 나 호구요 호구 하고 자빠져 있던 거예요. 이게 오바마가. 대통령 하나 이상한 거 뽑아놓으면 작살난다니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감옥 가기 싫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라틴 아메리카의 세 나라에 압력을 넣어 타이완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만 해협의 안보를 깊게 위협한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지만, 즉 타이완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소리예요.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모든 본토 중국인들이 밟아나갈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 자유화 안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야 임마 하는 거랑 너희 타이완 민주주의 안 따르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일당 독재 공산당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정도 되면 거의 선전포고급이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세계 곳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스케치였을 뿐이다. 중국의 수단이 날이 갈수록 맹렬해지고 진흥화되고 있음을 보여드린 스케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이전의 행정부들은 중국의 행위에 대해 눈 감아왔다. 심지어 중국의 행위를 부추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방비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연예산 7,160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는 핵무기를 첨단화하고 있다. 어저께 제가 세뇌 탈출에서 보였듯이 B-61, 12 같은 전술핵을 엄청나게 진흥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를 개발 혹은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차세대 항공모함과 전함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다. 까부지 말라 이거죠. 여기에는 우주에서 미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 역시 신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 어치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로채서 장악하고자 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가 제일 높다. 우리는 앞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타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 모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죽어라 이 소리예요. 숨도 못 쉬게 밟아버리겠다 이겁니다. 이 관세가요 부과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러니까 데미지 그러니까 이 충격이 커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고객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관세 부과했다가 다음날 걷어버리면 충격이 없는데 이게 지금 9월 17일부터 한국 날짜 9월 18일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될 때 느껴지는 그 체감 고통하고 2달 될 때 느껴지는 거하고 3달 될 때 느껴지는 거하고 넉 달 될 때 느껴지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체감 고통이 점점 이게 뼛속까지 스며든다고요. 그건 너희 더 당할 거다 이 소리예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어왔다. 중국의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5%나 하락했다. 그 원인은 주로 미국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우리는 중국 경제가 고통받기 원하지 않는다. 실은 중국 경제가 번영하기 원한다. 그러나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정책을 취할 것을 미국은 원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당히 이를 요구할 것이다. 슬프게도 중국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취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대개 한 절반쯤 읽어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시 나머지 절반을 읽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www.esunbon.org 2선번.org/bd/362에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허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쭉 지금 풀텍스트를 보고 있죠. 글쎄요, 저는 좀 소름이 끼쳤는데 보실 때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2부 지금 앞에서 들으신 게 한 절반쯤 되는 분량이고요. 나머지 절반 남아있는데 절반 들으시면 소름이 더 끼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입장에 대해 그 중국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정책 아젠다에 대한 우리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지지를 깎아내리려는 전면적이고 주도 면밀한 미국 내 공작으로 맞서고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중국이 우리 미국 땅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가 드릴 말씀의 일부는 정보기관에서 알아낸 것이며 다른 일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소스로부터 정리한 것이다. 어느 경우든 내가 드릴 말씀은 전부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 버르장머리 고치는 대신에 미국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내 여론 정치 공작을. 그렇게 이걸 아주 마음 먹고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너희 지금 왜 미국 사회를 니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 그래? 너희 뒤질래? 이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중국은 정부가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 만능 체제이다. 이게 그러니까 all over government 체제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든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만능 체제이다.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미국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이 같은 다방면의 수단을 몽땅 동원하는 정부 총동원 방식을 취한다. all over government, whole over government.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기업, 영화 제작사,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정부, 주정부, 연반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제시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여기서 글을 보시면 차이나라 그랬다. 바로 같은 의미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지. 제대로 된. 너희는 공산당 것들이 스크럼 짜고서 헤쳐먹는 일당 독재 체제다 이거예요. 일단 말 자체가 차이나라고 불렀다가 Chinese Communist Party, CCP라고 부르고 차이나라 갖다 CCP라고 하고 어느 말을 바꿔도 상관없게 그렇게 해서 일단 조직이 시작을 한다고요. 게다가 중국은 올해 중간선거 및 내후년 대선에 개입하는 여론작업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짧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확실하다. 중국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밝혔듯 중국이 이번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한다는 것은 중국이 부과한 대응 관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2018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중국 보복 관세의 80%가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반트럼프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기도 한다. 지난주에 주중 미국 대사의 고향이자 이번 중간선거 및 2020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이오와주의 최대 발행신문인 디모네 레지스터 신문에 중국은 간지 광고를 끼워서 돌렸다. 찌라시를 끼워서 돌렸다 이거예요. 마치 신문의 일부인 듯 보이고 마치 뉴스인 듯 보이는 이 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막가파식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 시민들은 이 같은 허접한 홍보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강력한 입장이 어떠한 결과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협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미국 농민 및 미국 제조업체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중국은 우리의 정치와 정책만 비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력 및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의 사기업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자 시도한다. 중국은 중국 내 합작 벤처회사에 대해 사내 공산당 세포를 만들 것을 의무화했다. 회사의 사내 공산당 세포 조직이 투자 및 고용 등 회사 경영에 대해 발언권 내지 거부권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타이완을 중국과 구분된 준국가로 취급하든가 혹은 중국의 티벳 정책과 다른 모습으로 티벳을 취급하는 미국 회사들을 압박한다. 한마디로 회사 안에 공산당 당세포 만드는 걸 의무화했다 이거예요. 즉 공산당원들 고용해라 이거지. 그래야 당원이 서너 명 모여야 당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벤처사 할 때. 그래서 공산당 당세포 만들어지면 걔들은 노동조합보다 더 세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제 간섭하고 고용에 대해서 간섭하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은 델타항공에 대해 기업 홈페이지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성 중 하나라고 표기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중국은 티벳에 대해 트위터를 날린 미국계 시민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메리어트 호텔을 협박했다. 또한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사들에게 중국을 밝은 모습으로 묘사하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이를 거부하는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에게는 중국 내 상영 금지와 같은 보복을 가해왔다. 중국 검열은 매우 신속하며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으면 곧바로 상영을 금지시킨다. 예를 들어 세계대전 Z라고 불리는 영화에 대해 중국은 영화 스토리에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 부분을 잘라냈다. 또한 다른 영화 붉은 새벽에 대해 원래 중국인이 악당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작업에 의해서 악당이 북한인으로 바뀌었다. 만만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겠죠. 불쌍한 거죠. 중국 공산당은 또한 미국 및 전 세계의 광고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중화라디오는 미국에서 30개 라디오 스테이션을 통해 전국 방송되고 있다.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다. 시진핑은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미디어는 당과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미디어는 선전 프로파간다의 최일선이다. 미디어는 항상 당에 속한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MBC, KBS에서 실세 완장차고 설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믿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까닭에 미국 법무성은 지난 9월에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외국 국가이익 대행자, 에이전트로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계 미국 언론인의 중국 내 가족을 구금하고 협박한 적도 있다. 그 언론인이 너무 깊게 중국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중국 안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왔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인들의 중국 비자 취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중국 지배층의 숨겨진 부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한 다음부터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요. 왜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가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관한 문제, 지정학, 군사, 외교에 관한 문제, 이제 미국 국내의 정치에 관한 간섭, 그다음 미국의 문화와 언론에 대한 간섭, 이제는 학계까지 가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미디어에 대해서만 검열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전역에 150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중화학생학자연합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43만 명의 중국인에 관한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이 단체는 중국 유학생, 미국 학교 등이 중국 공산당 노선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즉각 중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발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 공산당 신문은 곧 이 유학생을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이 컨트롤하는 중국 SNS에서 이 유학생은 떡실신되도록 비판당했다. 또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이 학생의 가족은 괴롭힘당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에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중국과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찌그러들었다. 중국은 미국 대학에 대해 좀 더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다 혹은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 싱크탱크, 학자에게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이다. 이거 국내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이라는 게 거의 학계나 대학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부터 무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받고 중국 쪽으로부터 무슨 컨설팅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돈 뿌리고 이제 교수들이 돈 가져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중적인 얘기를 안 하죠. 반중적인 얘기하게 되면 커리어가 막힌다고 얘기해. 아무튼 뭐 미국도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중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생각이 없는 학자들이라고 해서 중국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허드슨 연구소가 중국이 싫어하는 학자를 초빙하기로 하자 허드슨 연구소의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받았다. 해킹은 샹하이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미국 캠퍼스의 말할 자유를 허물어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태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미국의 여론 및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전부 낱낱하게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번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 미국인들은 결코 휘둘리지 않아. 미국인들은 자신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당당히 맞설 거야. 아, 물론 너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여전히 바라긴 해. 이게 우리 미국인들이 너희 중국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고용시장, 미국의 안보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 장벽을 허물고 의무를 지키고 경제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지 않았던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 임마 이제. 그 정도 몸집 됐으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쭈그러져서 망하든지. 이게 지금 미국 전략인 거예요. 펜스가 내놓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첨단 기술의 이전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포식자적 행태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자유로운 개방 질서로 만든다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합니까? 동맹 깨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요리할까를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태극기 흔들고 또 성적이 흔들면서 미국의 관점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익을 한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 애국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맹국가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바탕한다. 지배 피지배 관계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한미 FTA 개정과 같이 양자무역협정을 새로 가다듬을 것이다. 우리는 조만간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 개발지원체제가 정비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개도국에게 투명하며 공정한 개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채권 애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자금 지원을 위한 법률에 서명할 것이다. 다음 달에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에이펙 및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 및 파푸아 뉴기니아로 간다. 거기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새로운 조치와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그것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이 서쪽 벨트,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는 동아시아 쪽 벨트의 핵심 주춧돌이 어디예요? 한반도입니다. 이거 절대로 남북이 배가 맞아가지고 친미 반중 코리아 연방으로 넘어가게끔 미국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중국을 지금 손을 보는 판에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제가 왜 미중 전쟁을 이렇게 중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중국 보고 야 너희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전체를 고쳐, 행태를 고치고 가치관을 고쳐. 안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두들겨 맞아서 주저앉든지 이러고서 앞으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 지금 이 올가미를 중국 목에다 대고 감아서 조여 들어가고 있는 판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북한 해방은 가장 빛나는 전략적 한 수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운명은 좋은 의미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큰 그림을 딱 보면. 한편 국내에 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를 강화했다. 이 위원회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포식자적 경제 행태를 가로막고자 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 폭로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때 보통 미국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미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처럼 미국 전역에 걸쳐 새로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국 진출 대가가 지적 소유권을 도둑질 당하고 중국의 억압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 번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구글은 드래곤플라이 개발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중국이 개발하라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쓰면은 검열하기 쉬워지고 고객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모양이에요. 드래곤플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구글 당장 그만두세요. 아셨죠? 또한 점점 더 많은 언론인들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중국의 보상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중국이 미국 사회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게 다루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국의 언론 및 세계 언론이 이 같은 상황을 더 충분히 다루어 줘야 한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대학과 싱크탱크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보상을 뿌리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자, 대학, 싱크탱크가 앞으로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듯 미국 전체에 걸쳐 중국의 행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과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하는 대통령의 등 뒤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인 전체와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화 민주를 떠나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경쟁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관계인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가 적대관계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변형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건설적 미중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은 이 같은 건설적 경로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중국 지배자들에겐 아직 되돌이킬 기회가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번영 관계를 시작시킨 개혁 개방의 정신으로 되돌이킬 시간이 아직 있다. 미국인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중국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 역시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We do not want nothing more. 우리는 그 이상 원하는 거 아니야. And the Chinese people do not deserve nothing less. 또한 중국 사람 역시 그거보다 못한 것을 개밥 받듯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뭐냐? 미중 사이의 호혜, 공정, 자유, 개방
원칙에 의한 제대로 된 국가관계 정립. 근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중국 너희 내부가 좀 많이 바꿔야겠다. 이 소리예요. 위대한 중국 소설가 루시는 중국은 외국인들을 짐승으로 보거나 성자로 떠받든다. 결코 대등한 존재로 보는 법이 없다. 라고 개탄한 적이 있다. 오늘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뻗어 청한다. 우리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미국을 다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공정하고 상호적인 것이 될 때까지 중국이 우리 미국의 주권을 존중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너 이제 시작이란 얘기야 불과. 당해봐라 이 소리예요. 옛 중국 속담에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늘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굳은 결심과 믿음으로 만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비전을 믿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친분을 쌓았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엔 우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라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미국과 중국이 그 미래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 전장포고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점잖은 말로 다시 이제 마감칠 해준 거예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풀텍스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서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개정된 판을 또 올릴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빼먹은 게 한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되고 오탈자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제가 이거를 소름이 끼쳐서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한번 제대로 보도할 텐데 하고서 그냥 며칠 미적거렸어요. 이거 한번 이거 저기 저 번역만 하는데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이거.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말소리는 제가 읽어드리고 자료 화면이 쫙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한 50페이지 되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자료 화면을 제가 한 200개 정도 써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한 2, 3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 머리가 없고 자원이 그만큼 안 돼서 오늘 그냥 말로 떼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렇게 완성해서 단품으로 한번 올릴게요. 이 트럼프의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 또 트럼프의 유엔에서의 연설, 그 다음에 이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관점과 전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